이제 미래교육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미래교육 개념에 기반해서 우리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교육 정책을 발표합니다. 경기도만 또 서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 모든 학교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자료인 거죠. 이 자료는 제가 영상 설명글에 공유되어 있거든요.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더불어 매년 초에 교육부는 그 해의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교육부 업무 계획도 함께 공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시는 연도의 업무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다운받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다운받으셨나요?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서라도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운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자, 표지부터 보겠습니다. 표지 특별한 사항 없네요. 그죠? 다음 목차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추진된 배경, 논의를 한 과정, 그리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10대 정책 과제와 이후 추진 계획까지 다루고 있네요. 우선 추진 배경이라면 제가 여태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과거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미래교육이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항을 소술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아래에 핵심이 되는 문구가 있네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모두 동의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논의 경과도 그렇게 복잡한 사항 아닙니다. 어떻게 논의가 되었다, 그 과정을 서술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전체적인 10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자, 아래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네요. 그 사항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의 기반 마련과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있네요. 그리고 유초 중등 교육과 고등 평생 교육을 위한 정책을 각각 4가지씩 제시합니다.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제도 마련, 미래형 학교 조성하고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과 다가올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직업교육을 탄탄하게 실시하는 것과 전체 국민의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네요. 이를 통해서 위의 목표와 비전으로 다가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정책이자 과제는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입니다. 과연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뭘까요? 네, 역시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어 제가 공유해 드렸는데요. 한번 다운받아 보시겠습니까? 네, 자료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계획안입니다. 네, 앞서 다룬 10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날짜를 보니까 그 이후에 발표된 자료네요. 그리고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작성한 자료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겠지만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앞서 미래교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등장 배경 충분히 설명드렸죠.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년까지만 해도 중요했던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영원불멸의 가치 없다는 거죠. 반면에 과거의 공상이라고 무시받던 행동이나 생각도 최근에는 창의성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대접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으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는 게 뭐죠? 유튜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벤츠와 BMW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과 경쟁하겠다 할 때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과연 그의 공상과 상상이 이렇게 엄청난 현실을 불러오는 거는 다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화성에 가겠다는 요즘에 이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믿음이 가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용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죠. 그 콘텐츠들 속에서 무한한 지식과 정보 쏟아집니다. 그렇죠?
경제, 교육, 문화, 상식, 뭐 여가 뭐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이제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면서 내게 필요한 지식만을 탁 캐치해내고 상황에 적절하게 그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의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또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그런 시간에 책이나 한 장 더 봐. 그랬을 겁니다. 문제나 한 개 더 풀어. 그랬을 겁니다. 이젠 그렇지 않죠. 그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직업 조사에서 유튜버가 교사와 의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대전환의 시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미래인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스카이만 졸업하면 성공을 했던 시대였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명문대 나와서 뭐 행시, 사시, 외시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뭐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절대적인 권력도, 변치 않는 가치도, 무조건적인 지식도 이젠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어떤 기술, 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만 하나 탁 배워놓으면 평생에 걸쳐서 써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 문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이제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게 된 거죠. 우리 이쯤에서 최근 통계청 자료 한번 볼까요? 네,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왼쪽부터 보면요. 연령별 인구 구조 전망 보시면 어떠세요? 18년을 기점으로 생산 연구 인구가 점점 급격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유소년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었고 아마 이와 대비되게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와 함께 뭐라고 발표했냐면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리고 2029년부터는 전체 인구, 그러니까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학령 인구의 연령 구조 나타낸 표인데요. 한눈에 보셔도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했어요. 이는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죠? 학령기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저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양적인 측면이 줄어든다 하면 그렇죠. 질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부에선 이러한 미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하죠. 지금 한창 개방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항, 뭐죠?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 실시,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단위 학교와 교육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시한다는 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업과 평가의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사항 3가지. 첫 번째 뭐죠? 맞춤형 교육. 두 번째,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세 번째,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실시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도입되는 개정 교육과정은 특징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1차 시험에서도 교육과정을 공부하셨죠, 그죠? 그런데 1차 시험의 경우에서는 교육과정의 세세한 어떤 그 내용 체계나 평가 방법 그런 것들을 물었다면 2차 시험은 전반적인 흐름이나 어떤 방향을 묻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하기에는 더 수월한 상황 아닐까요? 네, 부담이 더 줄어드실 것 같아요. 최근 개정교육까지 한창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공청회나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러분, 고교학점제 잘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기 제가 공유한 자료에 나오죠. 25년에는 전면 도입이라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제도길래 전국의 모든 고교생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은 단위였습니다. 이걸 학점제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학사 체계가 개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학점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대학이죠. 맞습니다. 마치 대학처럼 학점제로 진행한다는 거죠. 고교 과정을. 우선 기존 시스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리 시간표가 다 짜여져 있죠. 그 짜여져 있는 시간표 틀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하는 과목, 원하는 선생님 선택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하셨어요? 예,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점제의 경우는 어떤가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심지어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재학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옆의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 학교 옆 B 학교, 그 옆에 C 학교가 공유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묶이거든요. A 학교는 코딩 교육을 하는 특성화 학교고, B 학교는 예술 특성화 학교, 그리고 C 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공유 캠퍼스라는 키워드도 좀 체크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다 짜놓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한 과목, 선택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요? 보다 주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주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 고교 학점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나름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 전국에 몇몇 학교가 시범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제기되는 문제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점 확인하시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스터디원과 함께 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는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좋은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대답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싶은 메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사항입니다. 일명 수업 맛집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아주 맛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그런 셰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강의를 연구하고 개설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노력 사항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총 이수학점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요. 수업이나 적정 학점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마련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학교 공간 혁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그리고 교과 교실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들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사항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 2차 면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교과 교실제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교과 교실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알고 계신다면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교실제는 말 그대로 교과에 해당하는 전용 교실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과마다 해당 교과에 따른 특징이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징을 반영한 교실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해당 교과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 체계와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기존의 교육 제도는 교과 교실제가 아니라 굳이 명칭을 부여하자면 학급 교실제라고 하면 좋겠네요. 학급 교실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처럼 학급 교실제의 경우 어떨까요? 교사가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 어땠어요? 선생님이 이제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선생님 온다 얘들아 이러죠. 그럼 다들 헐레벌떡 자리에 앉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죠? 교탁에 오셔가지고 자 얘들아 앉아라 인사하고
자, 무슨 시간이다, 얘들아. 책 펴라.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니? 몇 페이지까지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교과 교실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실들이, 교과 교실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 아이들이 그 공간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최신의 선진 기자재들도 있어요. 그 기자재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들을 하면서 또 활동들을 하는 것이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겠죠. 그런 수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기기들, 최신의 기기들과 흥미로운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그런 기기들 조작하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또 고민도 할 거죠. 고민도 하게 되고 또래들과 함께 이런 소통, 토의도 하게 되고 토론도 하게 되고 하는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협동학습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 해당하는 해당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 교실에서 주도적으로 몰입해서 수업에 참여한다는 거. 그죠?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학생의 흥미, 진로, 적성, 수준 등을 반영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운영 되는 겁니다. 참 좋죠. 어때요? 교과국의 실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겠지만 제 설명 들으면서 보다도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몇 년 안에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에 위한 어떤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필요성이 이제 대두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앞서 살펴본 교과 교실제, 학교 공간 혁신,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잠시 뒤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제 설명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뭐죠? 직업교육의 고도화이네요. 네. 중등과정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사항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등 선생님들 면접 과정에서 그 중등과정의 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공유한 자료 6페이지의 표에 나오죠. 그죠?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으로 가네요. 그죠? 더불어 실습 환경 혁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 당연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면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취업 지원관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업 전담 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중앙 취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한다고 하네요. 지금 나오는 키워드 취업 지원관, 취업 전담 교사제, 중앙 취업 지원센터와 같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현장 실습 지원금과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속적인 확대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교육부 자료입니다. 특정 시도교육청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러한 것들은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교과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시책과 관련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항에서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나 해당 교육청의 어떤 시책을 연계해서 답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답변의 방식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A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직업 교육이 아니라 현재 교육부에서 중시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교육부 정책에 따라 교내에 배치되어 있다면 취업 지원관 또는 취업 전담 교사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교육부 정책에 따른 중앙 취업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완벽하겠죠. 여기에 응시를 하시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있다면, 시책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취업 지원관, 취업 전담 교사, 그리고 중앙 취업 지원센터와 같은 키워드 중요하다는 거.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시면 또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 전담 교사제였나? 취업 지원 교사제였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뭐죠?
취업 전담 교사제죠. 전담 교사제죠. 취업 지원관이고, 그죠? 지금 저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대충 예상이 되실 텐데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벗어나서 디지털 방식의 어떤 콘텐츠로 구성된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종이 지면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공하면 끝일까요? 아니겠죠.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이고 온라인 방식이에요. 어때요? 최신의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겠고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해진 틀을 따라서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교과서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루아침에 이런 걸 하기에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온라인 교과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종이책이 아니라 태블릿 PC로 이북이나 PDF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21년, 22년 해마다 400개 선도학교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400개, 그 다음 800개, 1200개 학교가 이제 선도학교가 되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거죠. 아마 몇 년 내에 전국의 모든 유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자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관련된 사항이네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의 도입 사항입니다. 유아교육에서 빠지면 안 되는 놀이, 그리고 경험, 그리고 미래교육에서 중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과 같은 키워드들 나오네요. 그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대 정책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바로 새로운 교원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교육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 알고 계시죠?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은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이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2번에는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항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3번에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네요. 바로 여기 미래형 교사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 보이시죠? 지식 전달자에서 어떻게 해요? 학습 촉진자, 학습 지원자의 역할로 전환된다는 사항.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미래교육에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 기억나시나요? 그와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을 보시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겠다. 저는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시면 좋아요. 학습을 주도하는 건 누군가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식을 전달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또는 학생들이 활동에 어떤 참여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겠다. 깨닫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모 3번 세 번째 정책 뭐라고 하죠?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든답니다.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느낌이 딱 오네요. 그죠? 이 내용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지역의 2차 면접에서 단골 문항으로 기출되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부 따르는 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죠. 다음은 학생 참여 제도입니다. 학생의 운영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학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건데요. 이게 경기도 선생님들 이와 관련된 정책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생 정책 결정 참여제. 그죠?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 세부 명칭 그리고 방안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민주 시민교육을 체계화하는 거랑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어려운 내용 아닐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그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용어가 교육청 시책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해당 시도교육청 시책에서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모 2번 새로운 학교 모델의 구현인데요. 미래형 혁신학교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제가 고교학점제의 그 환경 조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는 거, 바로 그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도 결국엔 미래교육의 한 부분이잖아요. 미래형 혁신학교,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또 이후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나오네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는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따로 홈페이지도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소창에 http/ 하시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kr 하시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어떤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사이트를 보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용어에 맞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린입니다. 그린 뭘까요? 들어가 보면 친환경입니다. 탄소 중립 학교 생태 공간 및 휴식 공간을 중시하네요. 그리고 학교 공간을 환경 생태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또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건 뭘까요? 바로 아시겠죠?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 혁신의 개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개념까지 더해진 학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기존에 4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 있죠. 그런 학교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사업이에요. 최근 교육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면접 문항 중에 친환경과 관련되거나 또는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연한 교육공간 조성, 이런 사항들이 나온다면 이 답변으로 반드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쓸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미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질문의 어떤 마스터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학교 조성과 관련된 세 번째 사항인데요. 네번 3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의 조성인데요. 역시 문항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나온다면 이 사항으로 답변하면 되겠죠, 그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책을 활용한 답변 방법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서 교내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그리고 내진 봉황과 미세먼지 등등을 점검하는 사항들, 그리고 등하굣길 교통 안전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학생 상담을 강화하는 사항도 있네요. 혹시 상담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상담교사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한다네요. 제가 근무한 학교에도 계세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제공은 정말 중요한 사항 같아요. 특히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나 저는 가해 학생도 상담이 필요한데, 어쨌든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모두 전문 상담가의 어떤 상담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정책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급여를 개편하고요. 지역 중심의 교육 안전망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미 2021년에 11개를 시범 운영했는데 결과가 좀 좋았나 봅니다. 향후 좀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까지. 그리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항도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최근 그 대중매체를 보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교육의 격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의 격차, 학업 성취도의 격차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적인 측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추진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집중지원 당담 교원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초등 선생님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항도 거의 매년 경년제로 또는 매년 등장하는 단골이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특히 학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방안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게 문항에 나온다면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집중지원 당담교원 활용과 같은 사항을 답변으로 말하면 뭐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실은 유초중고 교사를 채용하는 우리의 시험, 면접에서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보셔도 아시겠죠? 대학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초중등 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이라면 그 대학 이상의 교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자, 25페이지로 가시면 9번째, 10번째 정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교사의 역할을 주로 묻게 되는 여러분들의 면접, 우리들의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역할, 그리고 어떤 교육 행정적인 측면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문항의 답변 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문항에서 교사의 역할을 물으면 교사의 역할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걸 어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면접이라는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좀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좀 실수를 좀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교사의 역할을 말해야 되는데,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교과 관련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점수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교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사의 역할을 물었는데 답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1차에서도 그랬지만 2차에서도 무엇을 묻는지 그 논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문항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교육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부 10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만약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의 길에 이제 접어 드실 거잖아요. 그죠? 이미 접어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교육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보시다 보시면 좀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결혼하시고 앞으로 자녀를 가지게 되실 텐데 이 미래 교육은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이 살아나갈 그런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미래 교육 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잘 재밌게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시책과 시책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